빌립의 사랑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밤중에만 몰두하는 변강쇠 남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세상에는 이런 남자도 있다는 것이 신기하실 겁니다. 그럼 사연을 함께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열렬한 사랑꾼 남편과 결혼의 꼴인에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결혼 후 알게 된 변강쇠 기질 때문에 한바탕 곤욕을 친 사정을 하소연해보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남편이 자주 달려든다고 하면 부러워하지만 이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제 남편은 건설 분야에서 일하는 기술자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길을 택하지 않고 공사 현장에서 10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한 베테랑입니다. 저는 워낙 성실하고 착한 성격이라 공사 현장에서도 주변에서 남편을 보면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남편은 일하는 건설 현장 격리였는데 제 역시 가정 형편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아서 바로 취직을 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랑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곧바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미소 씨는 왜 대학에 안 가셨어요? 아직 젊은데 공부하기보다 돈을 벌고 싶어서요. 남편은 저를 똑똑하고 야무진 여자라 칭찬해 주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가방끈이 짧으셨지만 환갑이 넘어서 검정고시를 보셨을 정도로 학구열이 강한 분이셨어요. 평소에도 목공을 배워서 밥상을 만드시는 정도로 손재주도 좋으셨죠. 저도 아버지를 어렸을 때 닮았다는 소리를 듣며 자랐고 주변에서는 대기업은 못 가도 공무원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대요. 한의사의 꿈도 품었지만 가정 형편이 힘들어 살림에 도움이 되려고 대학에 가는 대신 즉시 취업했어요. 첫 월급을 받아 어머니에게 내복을 사줬는데 어머니가 울음을 참지 못했던 것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거칠어져서 처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게다가 현장 소장님이 성격이 까다롭고 욕이 심해 저를 자주 꾸짖었어요. 숫자에는 약한데 실수를 하면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업무를 잘 처리하지 못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서류를 오늘 저녁까지 다 고치라고 해요. 오늘 저녁까지 양이 너무 많아서 소장님께서 때려치시든가요. 건설 현장은 우스운 줄 알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돼요? 제가 집에 매달 갖다 줘야 하는 돈이 있어서 전 절대로 잘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야근을 밥 먹듯이 했어요. 건설 현장이 너무 거칠어서 성희롱을 당하기도 했어요. 말로 놀리는 인부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하게 되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무도 여자로 대하지 않거나 여자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성희롱을 하지 않아도 세상은 한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모두가 퇴근한 후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담요를 덮고 한겨울에 오락가락 떨며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고 밥도 못 먹으며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을 때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밥도 못 먹었겠지? 김밥과 만두를 사왔어. 같이 먹자라고 하며 남편은 말했습니다. 밥 못 먹은 줄 어떻게 알고 남편은 바닥에 신문지를 펼치고 정성스럽게 포장한 저녁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이 섬세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까? 남편은 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도와준다는 말에 눈이 번쩍 띄었지만 대놓고 그러면 좀 그래서 일단 거절했어요. 오늘 일이 힘들었을 텐데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괜찮다고. 아니에요. 어차피 집에 가면 할 일도 없고 TV나 볼 텐데 뭐 함께 보면 어때요? 진짜. 정말 고마워요. 내가 월급 사면 한턱 제대로 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미소니, 너는 정말 생기가 넘치는데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하는 남자는 복이 많을 것 같아. 이렇게 남편이 성실하고 착한 성격이라는 건 사무실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어요. 건설사에는 저 외에도 나이 많은 여자 직원들이 있어. 모두가 남편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건설업체에서 일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말투가 부드럽고 여자들에게 특히 잘 대해주는 성격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일을 도와주는 것도 그냥 나를 도와주는 성격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순간까지도
남편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남자라면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아 내가 고백해볼까? 언뜻 보면 언니와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남편은 제게는 친구나 동료로서는 좋았지만 이성적인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간의 인연은 한순간에 어떻게든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풀릴지는 누구도 모르더라고요. 남편이 이후로도 몇 번이나 제 일을 도와주면서 서로 친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둘이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창밖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만큼 뭐가 편안했는지 남편이 그 순간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거칠고 따뜻한 손이 제 손에 닿으니까 찌릿찌릿 전기가 오더군요. 너랑 사귀고 싶어. 남편은 느닷없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고, 저희는 서로 한순간 우연히 사무실에서 혼자였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얼떨결에 키스하고 잠자리까지 같이 되었어요. 정말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신나게 한 게죠. 저도 그날 밤 사무실에서였습니다. 남자와 함께 자는 경험은 처음이었지만 그 경험은 신나고 즐거웠어요. 다음 날 남자친구가 제게 결혼해줄래라고 하고 남자친구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결혼하자고 했어요. 결국 우리는 5개월 만에 결혼을 했고 회사에서는 처음으로 사내 결혼을 한 사례가 되었죠. 정말 놀랍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오른다더니 왜 이러지? 미안해요. 언니들, 나도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에게 관심이 있던 동료 여직원들은 모두 나를 부러워했어요. 월급도 많고 다정한 남자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이 쉽게 찾아왔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이것이 운명에 의한 저의 저주인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을 한 이후에도 특별히 변한 것은 없었어요. 제게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고 남편도 어느덧 10년차 베테랑이라 월급이 풍부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했죠. 어느새 일상이 익숙해지고 이제는 남편이 퇴근할 때 함께 작업을 마무리하고 저녁에는 둘이만의 신혼생활을 즐기곤 했어요. 저희는 주중에 업무를 마치고 양평으로 밤에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즐기러 가곤 했는데 남편은 이상하게도 매번 그때마다 제게서 잠자리를 요구했어요. 호텔이나 모텔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특이하게 차 안에서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여기서 벗겨져 가지고. 가만 있어봐. 우리 사무실에서도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좋았잖아.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기분 좋게 해줄게. 잠깐 있어봐. 남편과 나는 주로 호숫가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온 뒤 인적이 없는 곳에 차를 세워놓고 했어요. 남편은 할 때마다 매번 조명까지 틀고 차가 들썩거리도록 헉헉대면서 2번씩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남편이 좀 특이하다 생각했지만 저를 열정적으로 사랑해주는 남편이 싫지 않아 매번 응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변강세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자기는 원래 이렇게 많이 좋아해요. 나는 사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봐서요.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 총각이었던 거야? 먹고 사느라 바빴던 거지. 업소 같은 데 가고 싶진 않았고. 그런데 매번 어떻게 참았을까? 남자들은 그런 걸 잘 못 참는다던데. 자기를 만나려고 이렇게 참았느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신혼 때 최대한 많이 하자. 저는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에 더욱 남편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도 연애 경험이 몇 번 있어서 남자들은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밤 취미는 정말 이색적이고 다양했어요. 제가 어지간한 건 다 해봤는데도요. 상상 이상을 항상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웬만한 것 요구하는 건 거의 대부분 받아주었어요. 이것저것 자세도 바꿔보고 싶어 하고 장소도 여기저기에서 해봤죠. 차에서는 기본이었고 베란다에서 해보기도 하고 심지어 지하주차장, 야외 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한 적도 있어요. 남편은 저만 보면 틈만 나면 옷을 벗겼고 콘돔이 없어도 무조건 들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임신하면 어쩌나 전전긍긍했어요. 임신하면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 콘돔 좀 챙겨. 그러다가 덜컥 임신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 그럼 더 좋잖아. 못 말려 정말. 저는 남편이 신혼생활 초반이어서는 열정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장소를 바꾸며 하는 것이 이제는 잦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런 열정은 보통 대여섯 개월만 가지고 식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시도를 하고 때로는 회사에서도 점심시간에 저를 따로 불러서 할 것을 요구했어요. 몇 번은 작업 중간에 20분 정도의 시간이 생긴다고 해서 창고로 오라는 문자가 왔어요. 가보니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닥이 딱딱한 곳에 저를 강제로 눕힌 뒤에 막 하려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앞으로 위에서 하지 말고 출근할 때 하기 어려워서 그래. 자기 미쳤어.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 아, 제발 좀요. 그만해요. 정확히 20분만 걸려요. 제가 사랑해. 받는 게 싫은데 다른 여자들은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신혼이라 정말 서운해요.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나요? 신혼이라 그렇다는데요. 다른 대꾸할 말이 없더군요. 실종된 접시 컨테이너에서 그렇게 하는 여자는 아마 대한민국에 제가 처음일 거예요. 남편은 작업복과 장화를 겹겹이 신고 있어서 귀찮을 법도 한데 그렇게 할 때마다 순식간이네요. 저도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옷을 최소한으로 입고 출근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회사에서는 일을 해야 하는데 한두 번이라도 어떻게 계속 그러겠어요? 점심시간은 1시간인데 밥을 10분 만에 먹고 허겁지겁 남편을 따라 화장실에서 당한 날이 무척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것도 색다른 경험이고 설레기도 했지만 계속 그러니 몸이 힘들더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하지 말고 밤에 최대한 많이 하자고.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창피해서 회사에 못 다니겠다고 거의 사정을 하다시피 했죠. 남편은 서운한 기색이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저에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했어요. 저기, 이제 회사 그만둬. 내 월급으로도 우리 생활 충분히 여유롭잖아. 왜 갑자기 우리가 전세금을 아직 낼지 몰라? 열심히 모아서 빨리 이사를 가야지. 나는 자기가 집에서 살림하는 동안 나를 맞아줬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갑자기 왜 이래? 우리 집 살 돈이 조금만 더 모일 때까지만 돈을 사용하자. 돈은 한 번 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 우리는 좀 더 즐기며 살자. 나는 남편이 막무가내라고 생각했지만 절대로 회사를 그만두기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해오면서 일하는 것이 몸에 배기도 했고 남편에게는 비밀이었지만 그때까지 집에 돈을 조금씩 붙여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벌어서 쓰는 게 좋았고 그래서 남편에게는 계속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서 시간을 끌었어요. 건설 현장이 일이 바빴을 때도 그랬었는데 그런 때에는 남편과 저도 같이 바쁘게 일했죠. 낮에 정신없이 일하다가 저녁에는 집에 가서 피곤해서 뻗는 일이 많았어요. 남편은 아무리 피곤해도 꼭 하루에 한 번은 하려고 했는데 저는 몸이 도저히 힘들어서 거절하기도 했죠.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안 되냐고 하니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닌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예전에는 내가 하자고 하면 아무 때나 했는데 지금은 마지못해 하잖아. 이게 사랑이야.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회사 일이 많을 때는 나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잖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참기 힘들면 매일 하는 대신 3일에 한 번으로 하기로 해야겠다. 3일이나 기다리다 보면 결국 혼자 처리해야 할 것 같거나 진짜로 내가 화를 내고 할 수도 있겠지. 당신은 왜 나랑 결혼한 거야? 남편은 회사에서 나를 보면 양손으로 아래쪽을 가리키며 그렇게 하자는 신호를 보내면서 장난을 치는데 옆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폭소하면서 웃었다. 그 상황이 너무 기분 나쁘고 남편에게 그래서 그런 장난을 삼가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계속 그래야 한다며 계속할 것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잠자리가 점점 두려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물론
남편을 사랑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잠자리 관계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조금씩 어려워져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결혼한 지 2년이나 3년이 지나도 남편은 하루에 한두 번씩 해야만 마음이 풀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남편 곁에 가는 것이 솔직히 두렵기도 했었어요. 그런 고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이 덜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이를 가질 마음은 없었지만 최소한 육아휴직을 통해 잠시 쉬고 나중에 다시 일할 수 있으니 그게 그만두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남편을 조금 꼬셔서 밤에 잠자리에 들어갔고 몇 날 후에 임신을 알게 됐어요. 의사가 몸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하니 너는 도와줘야 해. 지금은 남편이 좀 요란하지 않나 생각해요. 자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했어요. 알았어. 먹고 싶은 게 없고 그보다는 이제 우리의 관계를 조금 줄여야겠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임신 중 자주 성관계를 가지면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찾아본 결과 무리하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다. 아내가 배가 불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건 내가 좋은 것이거나 욕구가 주체가 안 되는 건지 몰라. 당신도 알겠지만 나는 골프를 쳐서 사치를 즐기곤 해. 하지만 그렇다고 술을 마시는 게 내 유일한 즐거움이라면 이해해줬으면 해. 너무나 화가 나. 정말. 차라리 술을 마셔서 나가면 다 돈이야. 성관계를 가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돈도 안 들면서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몸이 축나서 그래 몸이 축나서 조금 쉬면 안 될까 제발. 남편은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리더군요. 임신을 하던 말던 아랑곳 없이 밤이 되면 저를 올라타더군요. 태명으로 지은 아이 이름이 땅콩이었는데 땅콩이 이름을 부르면서 땅콩아, 아빠가 잠깐 쉴래라고 하더니 하루에도 두세 번씩 했어요. 휴직을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부터는 아침 출근 전에 한 번, 점심 먹고 집에 와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삼시세끼를 차려 먹듯 하더군요. 이건 정말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몸이 쪼개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이런 식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문화센터에 다니는 언니에게 하소연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언니의 반응이 너무 진짜 부럽다. 남편이 아직도 그렇게 열정적이야? 복도 많아, 언니야. 그런 소리 좀 말아요. 매일매일 죽겠어요. 배도 불러오는데 그래도 달려들 때 받아줘 나중에 바람이라도 피면 어쩌려고. 그래, 남자들이 그런 걸로 바람 피워요. 그럼 여자가 임신할 때 다른 곳에서 자고 오는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아이를 낳고 나니 몸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남편이 어디서 풀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 없었고 제 그곳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밀쳐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국립 끝에 혼자 사는 일본에서 생각 중입니다. 남자들이 쓰는 야스 인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검색하여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서 사용법을 보니 예쁘장한 여성 인형이지만 부분이 쏙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남자들이 실제로 그것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곧장 직구로 물건을 샀죠.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야스 인형을 보여줬더니 남편은 정색을 하면서 인형을 갖다 버리더군요. 너한테 해주나 봐 해달라 할 때까지 없어. 이거라도 써 자존심 때문에 그래. 차라리 내가 혼자 하지. 쪽팔리게. 그러고는 정말 한 2주 정도 관계를 가지자고 안 하더군요. 남편이 막상 또 저와 딱거리를 두자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임신 중이라서 저도 호르몬 변화가 심하군요. 가끔 그것을 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자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겠다고 하여도 남편이 계속 웃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었죠. 그러자 남편은 제가 하기로 한 대로 행동할 것이냐고 물어보았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고 며칠이 지난 후에 남편이 야스토이를 선물해 준 것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며 여러 가지 장난감을 내 앞에 널어 놓았어요. 입에 담을 수 없이 다양한 물건들이 구성되어 있었고 그것들은 거의 포르노 배우들이 사용하는 용품 같았어요.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엇인가요? 당신도 부부관계에서 재미를 느껴보아라고 하는 건가요? 흥분해서 기가 막히는 황당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남편은 하루에 하나씩 컨셉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아마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거요.
대가 남산만큼 커진 임산부가 간호사복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 남편은 정말로 야스병자 같았어요. 제발 여보, 이제 정말 할 수 없다고 느껴? 너무 힘들어.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오자 남편에게 울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이제는 이렇게 힘들게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참아줬으면 해. 남편은 조용히 듣더니 알겠다며 야스토이드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어요. 이제는 남편도 포기한 후로 저희 부부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아요. 제 배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출산일이 다가오는데도 남편은 저에게 냉담했어요. 제가 배가 불러서 그런 건가 싶어서 무심해하려 했지만 남편이 제게 냉담한 이유가 혹시 제게 미움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좀 더 잘해주려고 하고 매일 반찬을 해주고 다정한 말도 자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를 하찮게 여겼어요. 너는 내가 돈을 주니까 좋다고 생각하냐? 여자가 줄 게 아니면 내 돈만 받아먹는 너를 만나서 내가 정말 불행하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출산하고 나면 다시 일을 할 텐데 당신에게도 더 잘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너는 내가 자달라고 하지 않으면 나랑 자고 싶지도 않지. 그러고는 이제는 저랑 각방을 쓰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은 새벽 배송으로 물건을 주문했는데 물건이 하도 안 오길래 전화를 해봤더니 배송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혹시 택배가 분실됐나 하고 또 시키면 또 없고 알고 보니 남편이 저한테 복수하려고 택배가 올 때마다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도 알게 됐죠. 이렇게 계속하면 진짜 이혼 도장 찍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부부 사이가 더 이상 나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자고 했죠. 둘만 가는 건 심심해니까 제 친구 부부랑 동반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사실은 친구가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남편과 관련된 사연을 하자마자 한번 상담을 해줄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셔서 모른 척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상담을 받는다면 좀 나아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1박 2일 글램핑을 다녀왔는데 친구 부부와 텐트 2개를 빌려서 함께 놀았어요. 낮에는 남자들이 낚시를 하고 여자들은 수다를 떨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여행을 와서 기쁜 표정을 지으며 머릿속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 같아 여행을 잘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저녁에 친구가 캠프파이어를 하듯이 어릴 적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남편 차례가 되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 밤에 산책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다녀올 거예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요. 친구는 남편이 걱정된다며 곧장 남편을 따라갔다가 함께 자리를 치우고 있는데 몇 분 뒤 남편이 웃는 얼굴로 오더군요. 그리고는 텐트로 곧바로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친구는 제가 불렀더니 남편이랑 대화한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엄청 삐끗한 것 같아. 웬만하면 내 남편이 하라고 하는 거 들어주는 게 어떨까 싶어. 마음에 쌓인 게 많아. 그래도 너랑 상담하면 기분이 풀릴 것 같아. 당분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상담해 줄 수 있을까? 그러네요. 그런데 혹시 내 남편이 원하는 자세가요?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알고 있어? 그런 것이 있다고 하나씩 말해 주더랬지. 우리 부부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야. 너가 민망해했겠지만 대신 사과할 테니까 미안해. 여행을 한 후에 친구에게 남편을 당분간 지속적으로 상담해 주도록 부탁했어. 남편은 부천에서 일을 마치고 친구의 상담실이 있는 구로까지 1시간 정도 이동하여 상담을 받았대. 다행히 상담 결과가 좋았고 상담 후에도 나를 강요하지 않았어. 친구에게 따르면 남편은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고 조금씩 해결 중이라고 해. 그 후 며칠이 흘러 출산일이 다가온 어느 날이었어. 남편은 어느 때나 퇴근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날은 나와 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찍 샤워를 하고 남편이 있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가 들어가자 급하게 전화를 끊더군요. 누군데 그렇게 전화를 끊어? 아니, 그 상담사 선생님이었어요. 다음 주에 출장을 가신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런데 상담을 받고 나서 하고 싶은 충동이 줄어들었어요. 나랑은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네요. 내가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전에는 내가 좀 변강수였지. 미안해요. 이제서야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 알았어요. 앞으로는 당신한테 그렇게 억지로 안 할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해주는 남편이 고마웠지만 아예 반대로 욕구가 사라져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되더군요. 하지만 저 역시 그런 변화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상담을 받은 이후 가끔씩 저녁에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출산을 앞둔 저를 잘 돌봐주면서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저 역시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근처 뒷골목에 남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봤어요. 남편 차가 저기 있지. 아파트 주차장으로 오지 않고 그 시간에 남편이 집에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차가 남편 차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번호가 맞는 거예요. 남편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운전석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가까이 가서 보니 남편의 차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와 달리 전부 썬팅이 되어 안을 볼 수 없었죠. 저는 운전석 창가로 얼굴을 바싹 붙이고 창문을 두들겼어요. 당신, 문 좀 열어봐. 이 시간에 여긴 왜 문을 잠갔어? 제가 창문을 두드리자 남편이 흠칫하고 놀라더니 재빨리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창문 손잡이를 당겨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허사였어요. 남편의 차는 잽싸게 후진을 하더니 그대로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남편한테 곧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더군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전화를 받으려고 했어요. 얼굴을 보고 휴대폰을 집어 던지면서 화를 냈습니다. 아까 낮에는 어디에 누구와 같이 있었던 거야? 누구랑 있긴 피곤해서 잠깐 눈 좀 붙인 거야? 근데 왜 문을 안 열었어? 옆에 누구를 태우고 있었잖아. 누구야? 차 안에서 뭘 하고 있었어? 당신 바람 피웠어? 바람 피냐고? 여보, 내가 바람 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떠날 준비를 한 거야? 나는 당신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당신도 알잖아. 제발 엄한 사람 좀 잡지 좀 마세요. 남편은 도리어 화를 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 이후 남편은 매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분명 바람을 피는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물증이 없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휴대폰도 비밀번호를 걸어뒀고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를까봐 뒤를 캐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친구가 심부름 센터 같은데 알아보면 뒤를 캐준다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바람피는 남자만 잡아준다는 흥신소가 마침 있어서 곧바로 의뢰를 했어요. 그 업체에서는 남편의 차를 뒤에서 바람피는 현장을 확인하면 미리 1시간 전에 전화를 준다고 해주었어요. 비용이 조금 비쌌지만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하기 때문에요. 형사 출신이 일하는 가장 비싼 곳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즉시 진행을 맡기고 언제 전화가 걸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집에서도 항상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에 흥신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한 오피스텔 건물에 차를 대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람피는 현장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모님, 지금이에요. 빨리 택시를 타고 오세요. 아무래도 여자랑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해요. 우리 남편이 제외하고는 아는 여자가 없는데 전화로 듣고도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현장 증거를 잡으려면 빨리 가야 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외투를 입고 택시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거기는 상담사 친구가 있는 건물이었죠. 저는 아이디어리 남편이 바람을 피운 줄 알았는데 상담을 받으러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흥신소 직원이 어이가 없는 태도로 혀를 찼습니다. 사모님이 아저씨, 매일 이 시간에 여기에 오셨어요. 매일 밤 상담해주는 상담사가 어디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뱃속에 아이를 달고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갔어요. 5층 오피스텔 문을 눌러보니 문이 삐걱 열렸어요. 그 순간
상담사인 제 친구가 제게 얼굴을 내미는 것 아니겠죠.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쩜 일이야? 친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거기 우리 남편 있니? 있어. 그런데 상담 중이야? 이 오밤중에 무슨 상담을 하는데? 잠깐 비켜봐. 그러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상담사 친구는 알몸 상태더군요. 침대가 있는 방으로 갔더니 남편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집을 싹 다 뒤져서 보일러실에 숨어있는 남편을 찾아냈죠. 저는 순간 너무 화가 치밀어서 남편의 거기를 발로 걷어차버렸고 남편은 바닥에 굴러서 고함을 쳤습니다. 상담사 친구는 머리끄덩이를 잡고 바닥으로 내팽겨 쳤죠. 너희 둘이 언제부터 붙어먹은 건데 진짜 별거지 같은 일인데 말해봐. 언제부터 둘이 붙어먹은 거냐고? 조금 됐어? 아, 그냥 상담하면서 잠만 몇 번 잔 거야?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 순간 남편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재빨리 침대 쪽으로 이동해서 옷을 입으려고 했죠. 그때 저는 울거나 주저앉지 않고 흥신소 직원을 부르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는 유산이나 남의 남편과의 마찰을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다그쳤지만 저는 끝까지 날 잡으려고 했죠. 나중에는 가슴을 한 손으로 잡고 머리채를 다른 손으로 움켜쥐면서 레슬링을 벌였어요. 움켜쥔 채로 싸웠다. 결국 흥신소 직원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이후 상황이 끝났다. 그 후 남편과 나는 합의 이혼을 결정했어요. 남편은 끝내 이혼 후에도 상담사 친구와 함께 부부 전문 상담을 받으며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난 남편과 이혼한 충격으로 애를 유선했고 그동안 남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내가 이혼했다는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져서 다시 나가기 힘들었어요. 나는 억울하고 분해서 친구나 남편에게 복수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친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도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 이혼을 한 후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한 남자에게 만나자고 제안했고 부천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후 그 남자를 다시 만났는데 대뜸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해 함께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네, 그는 대답했고 혼인신고라도 할까? 라는 제안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복수하고 싶지 않다고 물었을 때 아내분과 잘 지내고 있는데 무슨 일이냐며 보고만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는 망설이더니 결국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결국 친구의 남편과 저는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고 둘이서 어떻게 복수를 할지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헤어지는 상황을 만들기로 계획을 세우고 그 남자가 상담사 친구를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 상담사 친구는 군인으로 결혼한 적이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만나서 식사를 하고 같은 날 밤을 보냈어요. 사귀는 DNA는 어딜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혼한 상황에서도 그 친구녀는 전 남편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는 현 남편의 작전이 성공했다는 문자를 받고 기뻐하며 흥신소 파파라치를 대동하고 다시 친구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제 현 남편과 친구가 같이 있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피스텔에 들어갔을 때 그 친구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보았습니다. 인연은 어디서 찾아와? 라고 말했더니 얼씨구 전 남편이랑 있었던데 이제는 내 현 남편이랑 있네. 남편 누가 내 남편인데? 라는 말을 했어요.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했다니. 이 여자야. 어떻게 너 남의 남편을 2번 빼앗아 먹는 여자야 인생. 내가 끝내줄 테니 어디 잘 봐. 그리고 나는 파파라치가 찍은 사진을 즉시 전 남편에게 보내줬어. 전 남편은 곧바로 전화를 거는데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어. 나는 오피스텔이라고 대답했고 전 남편은 오피스텔로 오자마자 친구 여자를 죽이기 시작했어. 그런 사이에 나의 현 남편은 그 와이프가 불쌍한지 제 전 남편을 말리기 시작했어. 미친 녀석이 어느 마누라를 건드려 남편이 욕을 퍼붓자 내 현 남편도 분개해서 곧장 전 남편에게 주먹질을 했지. 양말 같은 놈아, 마누라를 빼앗긴 기분이.
너 같은 놈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너는 내 손에 죽어버려라. 그러면 두 사람이 싸울 때 나는 친구의 머리를 잡고 가서 가위로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다. 다시는 바람을 피지 못하게 머리를 다 자르려고요. 머리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끌려다녔던 깡마른 친구는 저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방바닥을 엉금엉금 다니면서 온다. 그날 소란이 지난 후 제 친구녀는 구남편과 다시 헤어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에 너무나 기뻤고 밥이 맛이 돌아와서 3kg 찌겨버렸다. 변강세 남편은 여전히 예쁜 여자를 찾아 나서지 않고 이혼한 후에도 여자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것으로 보였어요. 어느 날 친구년이 전화를 걸어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늦은 시간이지만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해요. 전 남편이 계속해서 쫓아와서 그런데 솔직히 내 마음에는 없었고 함께 살 생각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너를 용서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매몰찬 성격이 아니라서 내가 잘못을 알게 되면 더 나아질 거예요. 너도 내 남편 덕에 직업을 잃고 삶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건가요? 그 자식이 내 이름으로 상담소를 열었다며 우기는 바람에 상담소 문을 닫았어요. 그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여자를 끌어들여 집을 차린다고 해요. 저는 이를 그냥 지켜보지 않을 거예요. 나도 이젠 복수해야겠지. 그 변강세 새끼가 우리의 삶과 내 남편을 망친 것이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해. 미련한 변강세 남편은 여자친구가 생긴 이후에도 여전히 친구 누나에게 한 번씩 달라고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친구가 변강세에게 5만 원을 받아주지만 일단은 복수를 위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지금은 전 남편의 여자친구에게 바람을 피운다는 얘기를 해봐도 소용없을 걸 알면서 차라리 그들의 집을 망하게 하는 계획이 어떨까 생각했어요. 이를 친구에게 말했더니 친구는 괜찮다며 함께 계획을 세워보자고 했어요. 당시에는 변강세 전 남편이 손님을 모으며 잘 나가는 타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과 직업을 바꾸며 SNS에서 활동하고 있었죠. 변강세 전 남편의 얼굴을 보고 화가 치밀었고 공평한 세상이라면 이런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남편에게 응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강세 전 남편은 사실 건설공사 출신이며 여러 여자를 뛰어다니며 가정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홍보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전에 변강세라는 전 남편이 숱하게 바람을 피웠던 옛날 흥신소의 증거 사진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유명한 디땡패치라는 뉴스 사이트에도 보도자료가 게시되었으며 이로 인해 다음 날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유명한 타로 전문가인 카사노바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에서 도배되었고 변강세 전 남편을 상대로 상담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환불을 요구하면서 난리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은 폐쇄되었고 일부 사람들은 경찰에 변강세 전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개된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여자 고객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경찰에 증거 사진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변광사 남편의 사악한 행동을 공개했습니다. 너를 위해 복수할 거야? 기다려봐 라고 말한 전 남편은 경찰 조사 중에 제게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대진신문에 참석했는데 전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콩밥을 먹으면서 반성해. 너 때문에 피를 보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해. 너 말대로 인연이 뚫린 입이라고 말했던가? 은혜를 받고 입혀졌는데 너 때문에 그런 짓을 하니? 라며 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긴 하다. 결국 전 남편은 감방에서 잘 썩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펼쳐졌고 저와 친구는 그동안의 서름을 다시 쓰며 비로소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출소하면 또 여자들을 후리고 다닐 수 있으니 친구는 남편의 얼굴과 이름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면서 SNS에 남편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전 남편이 다시 세상에 나온다면 성형수술을 하고 이름을 바꾸지 않는 한 부천에 사는 사람들은 전 남편을 모두 알아볼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이라는 것은 막상 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 또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올린 것이며
이렇게 사연을 올린 뒤에 고구마를 씹은 것처럼 속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살면서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새로운 사랑을 만나 행복한 집안을 이뤄가고 있어요. 이 남편은 제게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옛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점점 깨달아요. 여러분도 꼭 제처럼 진정한 인연을 만나길 바랍니다. 사연을 잘 들어주셨나요? 견강쇠 카사노바처럼 마땅한 벌이 내려가서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인 것 같네요. 억울한 사연 주인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상황이 겪었다고요. 인생이 꼬일 뻔했지만 결국 친구의 도움으로 남편을 감방으로 보내버리는 통쾌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은 결국 착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쁜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고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에서 조금이나마 속이 후련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변강쇠인 남자를 조심하시고 앞으로 행복하고 예쁜 사랑만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음악.